마음을 쓰는 남자. 가을의 문턱에서 부는 바람에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소식이 실려오는 듯한 오후입니다. 당신의 오늘과 함께할 스토리 도우미입니다. 여기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만년필로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마음들을 써내려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이의 삶을 대신 살아내며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했던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아파트 숲이 끝나는 언덕배기,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달동네에는 박인환 할아버지가 삽니다. 82에 인한 할아버지는 평생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살다 정년퇴임한 과묵한 선비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동네의 낡은 집에서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책과 함께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주 특별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이 동네의 비밀스러운 대필가였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했거나 글을 쓸 줄은 알아도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툰 동네 어르신들이 그의 낡은 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옥자 할머니가 구운 고구마 몇 개를 신문지에 싸들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또 왔수. 우리 막둥이 놈한테 편지 한 통만 써주쇼. 옥자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20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떠난 뒤 이제는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진 아들이었습니다. 인한 할아버지는 조용히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옥자 할머니를 자신의 맞은편에 앉히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요. 아드님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뭘 그냥 잘 있냐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고, 아프지는 말고, 돈도 아껴 쓰라고, 그냥 맨날 하는 그 소리지 뭐. 옥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인한 할아버지는 그저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깊게 팬 눈가의 주름을, 그리고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희미하게 떨리는 입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행간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아드님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나요? 우리 막둥이 호박잎에 싸먹는 강된장을 제일 좋아했지. 그거 하나면 밥 2공기는 뚝딱이었는데 요즘도 아드님 꿈을 꾸시나요? 그럼 꿀 때도 있지. 꿈에라도 한번 보면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좋고 그래. 인한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할머니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준 뒤 비로소 붓을 들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붓끝에서는 옥자 할머니의 투박한 말들이 아들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 담긴 한 편의 시가 되어 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간밤 꿈에 내가 나왔더구나. 어릴 적 내 모습 그대로 부뚜막에 앉아 호박잎 쌈을 볼이 터져라 먹고 있었지. 이곳의 가을은 깊어만 가는데 내가 있는 그곳의 하늘도 이 엄마가 보는 하늘과 같은 색일까?
이난 할아버지는 그렇게 수십 년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빌려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첫사랑 고백이 되어 설레었고, 누군가의 용서가 되어 눈물 흘렸으며, 누군가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되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의 낡은 서재에는 그렇게 써내려간 수백 통의 편지, 초고들이, 다른 이들의 삶의 기록들이 자신의 삶보다 더 두텁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다큐멘터리 PD로 일하는 아들 지석이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힘들었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이난 할아버지는 어색하면서도 내심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용건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집은 다 허물어져 가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제가 서울에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친구분들 사귀기도 좋고요. 아들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지만 이난 할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내 어미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다. 추억만으로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아버지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현실을 보지 않고 낡은 책 속에만, 과거 속에만 갇혀 사셨잖아요. 부자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먹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석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잠을 뒤척이던 그는 책상 위에 단정하게 쌓여있는 낡은 원고 뭉치들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한 장을 집어들어 읽어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대필해준 편지들의 초고였습니다. 아버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절절하고 아름다운 문장들. 평생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그는 홀린 듯 밤새도록 아버지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다른 이들의 마음들을 훔쳐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석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대단해요. 사라져가는 아날로그 감성,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이거 다큐로 만들면 대박 나겠어요. 달동네의 마지막 대필가. 제목도 벌써 나왔어요. PD로서의 직업적 본능이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흥분에 이난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 이놈, 당장 그 손 치우지 못할까? 그건 이야깃거리가 아니야.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람들의 아픈 속내고 눈물이고 간절한 기도란 말이다. 그걸 구경거리로 만들겠다고? 너는 애비한테 배운 게 고작 그것이더냐? 아버지, 왜 그렇게 세상을 꽉 막히게만 보세요? 이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감동? 함부로 남의 상처를 들추는 것이 감동이란 말이냐? 나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주기로 약속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편지들은 세상에 나갈 수 없다. 어서 돌아가거라.
너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두 사람의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날카롭게 터져버렸습니다. 지석은 아버지의 완고함에 분노했고, 인한 할아버지는 아들의 몰이에 깊이 절망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다툼 후 서울로 돌아온 지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가슴을 채웠지만 동시에 PD로서의 욕심과 확신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너무 몰라. 이건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야. 아버지도 나중에는 이해해 주시겠지. 그는 결국 아버지의 허락 없이 프로젝트를 강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지석은 촬영 감독과 작가를 대동하고 다시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신형 소형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훔쳐본 몇 통의 편지 내용을 단서 삼아 그 주인공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시장 골목에서 생선을 파는 옥자 할머니의 좌판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박인환 선생님 아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할머니께서 미국에 계신 아드님께 보내신 편지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그 사연 저희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도 좀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말에 왁자지껄하던 시장 골목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생선 대가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대개 아버지는 남의 속을 그렇게 함부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오. 대체 무슨 속셈으로 와서 이러는 게요? 우리는 할 얘기 없으니 어서 가보쇼.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석과 그의 카메라를 마치 마을의 신성한 비밀을 훔치러 온 이야기 사냥꾼처럼 경계하고 내쳤습니다. 평생을 한 동네에서 가족처럼 살아온 그들에게 인한 할아버지가 지켜주는 비밀은 곧 자신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지석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선의를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사람들은 왜 자신을 도둑 보듯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다니신 거예요? 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러 온 사람처럼. 저는 그냥 아버지의 이 위대한 작업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인한 할아버지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고 진심인 게지.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위대한 작업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프고 부끄러운 손가락이었는지를. 그때였습니다. 마침 인한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부탁하러 왔던 한 할머니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아버지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알고나 있으신 게요? 지석을 불러 세운 것은 며칠 전 아버지의 서재에서 보았던 남편의 기일에 붙이는 편지의 주인공 정숙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지석을 마루에 앉히고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며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어머니, 그러니까 내 친구 순애 말여. 참 곱고 착한 사람이었지. 근데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게 그 사람 평생의 한이었어. 지석은 처음 듣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련님 아버지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그래도 당신 아내가 부끄러워할까봐 평생 아는 척도 안 했지. 대신 명절이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 어머니가 친정에 보내는 편지를 도련님 아버지가 밤새 대신 써주곤 했어. 아주 그냥 순애가 직접 쓴 것처럼 투박하고 살가운 말투로 말여. 순애는 그 편지를 한자 한자 베껴 쓰면서 글을 익혔지. 나중에는 제법 자기 이름도 쓰고 간단한 문장도 만들게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장 중요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는 꼭 당신 아버지한테 부탁하곤 했어. 그게 두 사람만의 사랑 방식이었던 게지.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지석의 마음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도련님 아버지가 한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시장에서 그를 몰라 속상해하는 걸 보고는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더군. 정숙이 어머니, 제가 순애 편지 써주던 실력으로 한번 써드릴 테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시오. 그렇게 시작된 일이야, 이게. 당신 아버지는 이 동네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속에서 당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게지. 그 사람들의 못 배운 서러움을 당신 어머니의 서러움처럼 보듬어주고 싶었던 거야. 이건 그냥 글씨 써주는 일이 아니여. 당신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를 평생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방식인 게지.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지석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대박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일이 사실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길고 긴 연서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 신성하고 아픈 사랑의 기록을 시청률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에 그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석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왔던 촬영팀을 먼저 돌려보내고 아버지의 낡은 집, 어머니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그는 새벽녘에 조용히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는 서랍 속의 낡은 편지 초고들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소재로만 보였던 문장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빚만 남기고 떠난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제사상에 올릴 북어국만큼은 정성껏 끓인다는 정숙 할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홀로 폐지를 줍지만 손주가 사준 낡은 내복만큼은 보물처럼 아낀다는 어느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자신의 무심했던 지난날을 반성했습니다.
아버지의 붓끝에서 태어난 그 수백 통의 편지들은 달동네 사람들의 삶의 역사이자 서툴지만 진실한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삶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그들의 마음과 함께 울고 웃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 역시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진심이 담긴 편지를 써본 적이 없다는 것을, 늘 용돈을 붙여달라는 사무적인 전화나 명절에 내려가겠다는 의무적인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아버지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수십 년 묵은 붙이지 못한 편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미안함, 존경, 그리고 서툰 사랑.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편지 한 통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난 할아버지는 아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 지석은 차마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이난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늘 동네 어르신들을 앉혔던 그 낡은 의자에 아들을 앉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전 처음으로 대필가와 의뢰인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난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서걱 서걱 먹가는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채웠습니다. 먹이 다 갈아졌을 때 그는 붓을 들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지석은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은 막상 꺼내려 하니 뒤죽박죽 엉켜버려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어릴 적 기억부터 더듬더듬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던 날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달리기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졌잖아요. 다른 아빠들은 다 와서 일으켜주고 약 발라주는데 아버지는 본부석에 앉아서 책만 보고 계셨죠. 저는 그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늘 서운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방송국에 처음 입사했을 때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잘했다, 장하다 칭찬해 주신 적이 없었죠. 늘 겸손해라, 자만하지 마라, 그런 훈계만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늘 너무 멀리 계셨어요. 지석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알겠어요. 아버지는 그냥 표현하는 방식이 서툰 분이셨다는 걸. 어머니의 편지를 대신 써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다는 걸요. 제가 너무 어렸고 이기적이어서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서툰 고백이 끝났을 때 이난 할아버지의 붓끝은 이미 아들의 눈물과 아버지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마음을 한자 한자 화선지 위에 새겨나갔습니다. 아들이 넘어져 울던 날 책을 보는 척하며 남몰래 가슴을 졸였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상을 탈 때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지만 아들이 자만할까봐 꾹 참았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처럼 외로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던 서툴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 그는 편지를 쓰는 내내 아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로소 읽고 있었습니다. 붓을 통해 두 사람의 마음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지가 완성되었을 때 이난 할아버지는 그것을 아들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곱게 접어 두 사람 사이의 탁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제 더는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살아라. 편지는 붙여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 편지를 함께 써내려간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모두 읽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석은 자신이 기획했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보았던 그 수백 통의 사연들을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세상에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지석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그들을 도울 젊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잇는 우체국이라는 이름의 작지만 따뜻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대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버지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해 봄 지석은 자신의 재단에서 활동하는 젊은 자원봉사자 몇 명과 함께 아버지의 달동네 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대신 어르신들에게 드릴 예쁜 편지지와 필기구를 선물로 들고 갔습니다. 이난 할아버지의 서재는 더 이상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편지를 쓰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난 할아버지는 홀로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지석이 앉아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대신해 편지의 주소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난 할아버지의 유산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한 청년의 마음속에 심어져 새로운 시대의 방식으로 피어난 마음을 잇는 우체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닫혀있던 아들의 마음을 열고 마침내 완성된 단 한 통의 편지. 바로 그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언덕 위 낡은 집에서는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편지 한 통이 정성스럽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아주 평온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